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자기소개도 합니까? 자기소개 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범준이고, 저는 지금 기타를 치고 곡을 만들면서 요즘은 또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용범준입니다. 와, 요즘에 감사합니다. 영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영어는 일단 어떤 지존 영어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 많은 레슨을 하시거든요. 그걸 정말 많은 레슨을 하시는데 그 레슨을 실황을 촬영을 한 거를 그 녹화본을 그 어떤 선택받은 자만 들어올 수 있는 카페가 있어요. 선택받은 자. 그 선택은 이제 돈을 줘야 선택을 하시겠죠. 아. 그래서 그 카페에 쫙 다 올려놨어요. 레벨 단계별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한국 안에서는 영어가 또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회화 중심의 영어가 있고, 뭐 수능 영어가 있고, 토익 영어가 있고 이렇게 세분화가 좀 돼 있는데 어떤 방향성입니까? 그거는 그 레슨의 목적은 아무래도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그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거. 네. 그럼 회화라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다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영어를 또 공부를 한다는 게 아무래도 아예 백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국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어려움 같은 거 있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지존 영어 선생님을 했잖아요. 네. 이 지존이라 함은 이게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배우는 내용 자체가 차원이 달라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라는 기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언어는 곧 생각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국어 자체는 여러 동양 언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양적인 세계관이나 동양적인 그런 철학 같은 게 그 언어에 다 녹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 그래서 그거가 지금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는 서양적 세계관의 차이점과 우리가 지금 우리 뇌에 들어있는 동양적인 세계관과 철학과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영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어떤 점이 우리 동양이 그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 서양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그게 또 그 둘 개의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어떠한 그 특징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알려주는데 저는 아직 이거는 이렇게만 들었어요. 아직 배운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배웠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그리고 미술에도 다 들어가 있대요.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 그래서 간단하게 들은 건데 동양 미술은 풍경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엄청 멀리서 어떠한 풍경을 본 거를 그림으로 그려요. 예를 들어서 약간 김홍도 선생님 아시죠? 화가. 그 사람, 그분이 그린 그림만 봐도 딱 멀리서 이쪽에서는 누가 뭐 씨름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팔고 있고 장사하고, 뭔지 알죠? 약간 그분 그런 식으로 보는데 서양화는 완전 관점이 달라요.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원근감에 따라서 그림 달라지는 거 뭔지 알죠? 그런 게 다 적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게 나 중심인 거죠. 시선 자체가. 뭔지 이해가십니까? 동양화는 좀 더 객관적인 것을 쫓고 서양화는 좀 더 주관적인. 그렇죠. 자신이 중심이 돼서 어떤 거리를 바라본 거를 그림으로 담는다던가 그런 게 엄청 많은 거죠. 뭐 예를 들 게 뭐가 있을까? 그 반 고흐 그림 중에서
그 어떤 거리를 담은 그림 뭔지 맞아요, 아십니까?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네. 밑쪽은 거리가 되게 넓고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뭔지 알죠? 네, 우리가 네, 볼 때 맞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림에 그대로 투영이 돼 있단 말이죠. 음. 이러면 소리가 안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투영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이 이런 그 본능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들이 언어와 그림 이런 거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알려줍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되게 근본적인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언어가 곧 생각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비춰져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문화의 차이점을 같이 인지하면서 네네. 그런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기반해서 언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네요. 나중에 링크 한번. 좋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저는 이게 원래 이제 그룹 레슨을 하던 거를 제가 그 영상 녹화본을 보는 건데 네. 그 그룹 레슨이 일주일에 한 번 한대요 원래. 그래서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저는 1주차, 2주차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1주차 보고 그 다음 날에 2주차 보고 그래서 지금 한 9주차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2주차 때 네. 2주차까지 들었을 때 정말 다르다. 이걸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다르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약간 조금 설명을 해도 될까요? 약간 좀 이쪽으로 아예 좀 빠져도 괜찮을라나? 완전 빠져도 상관없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subject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문법을 완전 몰라가지고. 단어 뜻 몰라요? subject. 서브젝트가 뭐였지? 모릅니다. 주제 이런 뜻이 있는데 네. 뭔지 알아요? 주제 약간 들어본 적 주제? 없나요? 네. 주제라는 뜻이 있고 네. 영어를 배울 때 주어가 서브젝트잖아요. 그죠. 아시죠? 네. 이건 알죠? 네. 그래서 주어가 서브젝트인데 그래서 주제 그리고 과목도 서브젝트란 말이죠. 한국에서 배울 때 예를 들어 국어 과목, 네. 뭐 영어, 수학 이런 게 다 서브젝트인데 그래서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주제, 주어, 주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주 이게 주인 주자인데 그래서 주어도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단어가 주어잖아요. 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를 이 서브젝트를 인식할 때 다 주인 같은 뭔가 왕, 대빵 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단 말이죠. 과목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인데 배우고 있는 과목들을 하나로 이렇게 축약을 하자면은 그 위에 딱 그 과목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반대입니다. 영어에서 인식을 할 때는. 애초에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우리가 배우는 뜻은 보통 이제 주제로 배워요. 서브젝트를 맨 처음에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배울 때 주제나 과목 이걸 먼저 배우거든요. 이 네. 뜻을. 근데 정말 많이 쓰이는 뜻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뭔가에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된다. 네, 뭔가에 종속되고 지배를 당하고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뭔가에 달려 있고 어떠한 큰 거 안에 뭔가 달려 있는. 도미넌트랑 좀 비슷한.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라서 그렇게 종속되어 있는 이런 개념이 정말 많아요. 이런 뜻에 관련된 게.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네요. 주인이라는 것과 이게 그래서 아예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울 때 서브젝트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애초에 그게 이제 원관념이에요. 이 서브젝트.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원을 털어보면 알 수 있는데 서브젝트에 서브젝트가 subject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젝트는 뭐 프로젝트에도 젝트가 들어가고 그죠. object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서브가 서브. 우리가 애초에 음악 할 때도 서브 베이스 하면은 뭐죠? 뭐뭐 밑에. 그쵸. 그래서 서브 뭔가 서브한다. 그쵸. 그러면은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브가 밑이라는 개념이고 네. eject는 던지다, 던지다. 놓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놓다. 오. 라서 뭔가에 종속돼 있고 달려 있고 지배를 받고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 애초에 원 개념 자체가 원관념 그렇구나. 자체가 그런 개념인데 왜 한국에선 주어가 돼버렸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네. 그걸 인식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어를 예로 들면은 네. 주어는 문장의 주체잖아요. 예를 들어서 I love you 하면은 내가 이 문장의 주체죠. 그죠.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를 I를 주어라고 보는 거예요.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인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그 서양권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 이게 왜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맞긴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왜 subject 밑에 달려 있는 걸로 인식을 하냐? 네. 왜냐면은 그 문장을 말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화자가 있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어가 있을까? He drives 네. a car 이렇게 하면은 그는 차를 운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럼 그가 subject죠. he가 이게 왜 subject냐면은 화자가 이 문장을 다루잖아요. 화자의 밑에 있는 그 화자가 다루고 있는 그가 차를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온전히 화자 중심인 거예요. 영어 문장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걔네들은 he를 subject 밑에 놓는 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 밑에 놓고 마치 인형극을 하듯이 인형극을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인형 뭐 그림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동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그림자가 그 주인 그림자 인형극의 주인공이 주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양권은 그걸 뒤에서 다루고 있는 화자, 그걸 다루고 있는 사람이 주체고 그거를 다루고 있는 얘는 subject인 거죠. 내가 다루고 있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사실 주어가 아닌 거죠. subject인 거죠. 화자가 다루고 있는 무언가. 그런 식으로 놓고.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네요. 완전 반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네요. 한국에서 주인이라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서양 미술 얘기할 때도 내가 바라보는 그죠. 걸로 얘기했잖아요. 서양은 네. 그런 그림이 많고 동양 그림은 나는 저 멀리 떨어진 채로 얘네들이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도 나는 이 문장에 관련이 없어. 이 문장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데 얘가 주체네? 그러니까 주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저는 옛날부터 어렴풋이 생각을 해왔던 게 이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영어가 좀 더 언어의 기능에 좀 더 충실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언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정보의 전달을 위한 그런 도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충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한국어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정보의 전달보다 어떤 거를 서술한다?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정보를 서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것만으로 끝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뭐라고 짚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직 불분명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는 이제 화자가 있고 화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서브젝트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원을 하면서 인형극을 하듯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보의 전달성이라던가 그런 게 더 짙었던 것 같고 한국어는 아무래도 그거를 화자랑
그거를 좀 더 동일시하는 상황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서술하는 그런 인식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구나. 또 이렇게 언어에 깊은 조예가 있으신 줄은 잘 몰랐는데. 저는 없죠. 저는 없는데 배웠으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진짜 모르고 서브젝트? 그냥 주제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갑다 했는데. 네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거를 딱 2주차 때 배웠거든요. 정말 한국은 진짜 반대로 배우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진짜 신선하다. 그렇죠. 얘기 들으니까. 딱 2주차에 배치를 해놓은 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는 얘기.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알고 보통 이제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단어가 하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뜻을 다 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이크도 되게 그렇죠. 여러 테이크. 쓰죠. 테이크도 뭐 그냥 보통은 그냥 이렇게 막 가지고 가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차를 타다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공부다.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서브젝트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있고 밑에 던지다, 밑에 놓다 이런 하나의 이미지 혹은 속성 이런 게 하나 있고 거기서 무한 확장을 해서 나오는 게 그 뜻들인 거예요. 다양한 뜻들 그 이미지에서. 그래서 서브젝트 같은 경우도 뭐 종속돼 있다 이런 개념도 될 뿐더러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주어도 되는 거고 뭐 주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주제도 왜 주제냐면요. 예를 들어 과목으로 해봅시다. 과목이라는 뜻이 있는데 과목이 왜 밑에 놓는 이런 하위적인 개념일까요? 내가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배운 바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하위적인 것들이다. 네네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의 하위.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서브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주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선가 회의를 해요. 그러면 회의 때 나올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 회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서브젝트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네. 그래서 밑에 놓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무언가 아니면 어떤 거에 밑에 있는 무언가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그 오브젝트라는 단어의 뜻이 목적어였나요, 그게? 네. 그러면은 그 목적어 밑에 있는 그런 이미지로도 연상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제가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오브젝트랑 서브젝트를 이런 말 하셨는데 서브젝트랑 오브젝트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둬야 된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절대 원어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 서브젝트에 대해서만 알았고 오브젝트는 아직 몰라요. 근데 뭔가 그런 좀 식이군요. 다양한 뭔가 있겠죠. 그리고 목적어도 사실 목적어라고 이 용어가 다 엉망이래요. 한국 용어가. 동사는 동사가 아니고 주어도 아까 말했듯이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도 목적어가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처음에 스토리에 올린 내용인데 I love you 하면은 목적어가 you잖아요. 그러면은 love는 사랑하는 거고 그럼 내가 사랑하는 목적이 you인가? 애매해진다. 애매할 것도 없고 그냥 아예 틀린 거죠. 그죠? 목적이 you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죠? 널 사랑하는 목적은 너? 약간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또 다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애초에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는 용어부터가 잘못이 돼 있다. 그러면 애초에 개념을 정확하게 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음악으로 접목을 해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 스케일이라는 게 있으면 스케일을 화음이라고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거의. 물론 또 깊게 들어가면 스케일 자체도 다 화음이 되고 하긴 하는데 약간 아예 반대로 배우는 개념이 되니까 애초에 그러면은 개념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영어의 원어민적인 구사로부터 멀어지게 되겠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거는? 이 subject가 네. 그래서 be subjected to 이런 구문이 있어요. 이걸 또 따로 배우거든요. 네. 따로 이 뜻을 따로 배워요. subject는 주제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be subjected to 쓰면은 뭐뭐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있는데 this plan is subject to your approval 하면은 이 계획은 당신의 승인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주제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은 이 문장 자체는 아예 따로 외워야 될 거죠. 얘는 주제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나. 근데 이걸 알고 보면은 this plan 이 계획은 is subject 밑에 있습니다. to your approval 당신의 승인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이 다양한 뜻들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뭔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 사전에 어떠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죠. 그걸로부터 사실 저는 영어를 저는 공부하는 방식이 어떤 대학 연설을 듣는다거나 제가 뭘 듣고 뭘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저는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잘못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이 사전 자체를 완전 부정하진 않는데 그리고 사전도 약간 웃긴 게 있어요. 이게 좀 우리나라 영어가 이렇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겪던 시기에 모든 정보들을 모든 이런 서양적 문물을 어떻게 얻었냐면 일본으로부터 얻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이 영어를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동사도 verb잖아요. 아시나요? verb인데 동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애초에 동사가 아닌 거죠. verb의 어원이 word예요. word 단어. 그래서 verb는 그냥 단어예요. 사실 원래 뜻이. 그래요? 네. 근데 얘네들이 약간 일본 애들이 그걸 들여올 때 약간 뇌피셜로 이거 약간 다 보통 뭔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하고 약간 동사라고 붙여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게 번역 자체가 다 잘못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어를 인식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네. 되게 신기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사전 있잖아요. 사전도 이게 보통 네이버 사전 들어가면은 사전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옥스퍼드 사전이 있고, 그다음 동아출판 있고, YBM 있고, 또 뭐였지? 그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동아출판, YBM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일본에서 온 사전이에요. 일본 그래요? 기반. 그리고 옥스퍼드는 그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사전이고, 그다음 수프림 사전이 있는데 이 수프림 사전을 보래요. 나머지 보지 말고. 그래요? 네. 얘가 왜요? 제대로 돼 있나 봐요. 얘는 그래도 그나마. 그리고 옥스퍼드 볼 거면 수프림 보고 만약에 또 보고 싶으면 옥스퍼드 보고 얘는 본토에서 온 거니까 이거지 보고 또 보고 싶으면 그제서 가서야 일본 거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사전이 그래도 좋은 게 그래서 단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먼저 어떤 배우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은 어원을 먼저 살펴보고 아까 그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 속성이 언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놓는 것도 저희가 밑에 놓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미지 자체를 파악을 하고 봐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나 속성, 특징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그 사전에 들어가서 다양한 단어를 보고 이 이미지에 맞는가를 보는 거죠. 이 속성 내가 이 속성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를 그 사전의 뜻 하나하나 보면서 이 속성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서 이 뜻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확실히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딱 잡아놓는 단어들이 그렇죠. 잘 잊혀지지도 않고 맞습니다. 이렇게 실생활
실제로 이렇게 회화를 할 때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는 거 같고 네. 좋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전이 다 다른 단어처럼 다른 뜻처럼 해놨지만 그냥 하나로 딱 보이는 거죠. 좋네요. 네. 되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또 되십니까? 다행이네요.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는 어쩌다가 사실 하기로 결심을 하셨나요? 이거는 사실 제 계획 안에 있는 건데 원래 이맘때쯤부터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또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딱 계획을 했던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영어랑 운동이 있는데 영어랑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관성을 좀 그때 가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어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서 계속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 계획 안에 있었어요. 영어 공부하는 거. 이맘때쯤부터. 군대는 네네. 뭐 내년에 가시나요? 네, 내년에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야죠. 또 이 군대라는 그런 갔다 오는 시간이 1년 6개월 그런 네네네. 시간이 이제 또 쓰려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거는 좀 소신 발언인데 남자분들이 군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저한테도 막 어떤 어른분들 그런 윗선 분들 오시면은 군대 언제 가니? 이런 거 가족 명절 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저는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어떤 군대 이미지랑 제가 가지고 있는 군대 이미지랑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군대에서 저는 사실 군대도 그냥 어딘가로 뭐라고 해야 되지? 장기적으로 어디 갔다 오는 거라고 그냥 그 정도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사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잖아요, 되게. 네네. 뭐 진짜 부조리한 일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또 그게 되게 귀중한 경험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되게 가치가 많이 부여된다. 물론 그게 부조리한 일도 맞고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일도 맞긴 하지만은 뭔가 부조리만은 하지 않다. 100% 부조리한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과한 중요성이 부여돼 있진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그래가지고 막 군대 얘기 네. 되게 오랫동안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군대 얘기를 오래 한 게 아마 제 삶 들어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물론 제가 미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뭔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게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군대라는 시간을 잘 견딘다고 표현하면은 또 좀 그렇긴 한데 잘 보내기 위해서 오히려 또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잘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는 저도 정말 동의를 하는 게 군대 사실 약간 전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약간 뭔가 뭐 불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군대 막 가기 싫은데 막 이런 뭔가 진짜 아까 말한 거로 그거대로 약간 너무나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서 내 삶에 있어서 대격변의 시기 막 이런 식으로 맞이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또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군대 가서도.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도로라던가 병원이라던가 뭐 또 뭐가 있지? 신호체계 없으면 우린 진작에 뒤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이용하는 대가로 나의
남성성을 음. 한 1년 6개월 동안만 지불하는 시간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 뭐 내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잖아요. 그쵸. 좋은 나라인데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가서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빚을 진 게 있으니까 네, 나라한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불평을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그런 불평하는 대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이유 불평. 왜냐면요. 네. 저는 약간 부정적인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너무 그 불평하는 거 듣고 있거나 제가 불평을 하면은 더 나빠지는 거죠. 무드 자체도 나빠지고 그 상황 자체도 아마 더 나빠질 거고. 맞아요. 좋게 인식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싫어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일단. 맞아요. 뭔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네. 그 불평 자체가 싫다기보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네, 맞아요. 나한테 전달이 되는 게 싫은 거죠. 맞습니다. 뭐 상대가 어떤 얘기만 보면 되게 불평할 만한 얘기인데 그걸 막 재밌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웃겨준다거나 이러면은 솔직히 좋죠. 서로 재밌고 되게 좋은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냥 막 앉아가지고 아이 나 족같은 막 이러고 있으면은 조금 그쵸. 싫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에너지가 뺏겨요 또 그거 듣고 있으면. 맞아요. 기빨리죠. 그런 거 듣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 또 자기 개발이라는 콘텐츠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제 주변에도 몇 안 되지만은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자세네요. 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좋죠. 자기 개발. 자기 개발에는 원체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많았고 언제부터 생겼었냐면은 제가 기타를 치고서 기타에 좀 이제 전공을 하기 위해서 입시 연습을 시작했을 때부터 네. 생각은 있었는데 왜냐면 일단 기타를 잘 치려면은 확실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또 자기 통제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자기 개발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더 기타를 잘 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도 이제 준호라고 해도 되나? 이거 반말 하면 안 되죠? 편하게. 준호도 그랬겠지만은 저도 이제 고3 때 제가 딱 고1 때까지는 되게 기타 연습을 한다고 해놓고 되게 흥청망청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고2, 고3 때부터 그 준호도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 조던 피터슨 센세께 그 책임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때 완전 제 머리에 각인이 일어났거든요.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탁 머리를 탁 치고 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기타 연습에서도 꼭 필요한 거고 확실히 중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다양하게 많이 보고 그런 아이디어들에 되게 심취를 했습니다. 좋네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저희가 고2, 고3 그런 시기가 딱 유익남이라는 유튜버가 등장을 해서 맞죠. 해외로부터 그런 소식들을 들여오고 그런 시기인데 이분이 되게 이런 자기 개발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안에서의 그런 흐름에 되게 큰 영향을 주고 너무나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지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유익남님 막 팟캐스트 하는 거 들어보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이러시면은 그냥 원래는 알바 조금 하던 백수 이런 분이셨는데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고 일본어 조금 할 줄 알고 이래가지고 유튜버 그 웹서핑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조던 피터슨이나 그런 자기 개발에 대한 걸 얘기하는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에는 없네. 그럼 이거 내가 하면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여오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어쩌면은 찐따들이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찐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그런 특이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였고 자기 개발, 네, 자기 개발이 되게 그죠. 되게 삶을 사는데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또 그렇죠. 또 그런 거 하면서 어떤 장점들을 느끼셨나요? 저는 정말 제가 한창 고3 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네. 그때가 사실 자기계발 분야에서 말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했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맨날 4시 반에 일어나서 10시에 자고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운동하고 찬물 샤워는 요즘은 정말 많이 맨날 하는데 그때는 안 했어요. 그때 몰랐었어가지고 찬물 샤워는 안 했고 뭐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좀 산책 갔다 와서 연습 한 3시간을 해도 한 7시? 8시? 와. 그래서 그 3시간 하고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또 연습 점심 때까지 3시간 하고 또 밥 먹고 쉬다가 또 3시간 하고 이러면 그냥 저녁 시간대예요. 9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때. 미쳤다. 그때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 그때가 딱 한창 코로나 때였어가지고 다 비대면 수업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때 행복했어요. 왜냐면 친구도 못 만나고 이러는데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내 통제가 먹히는구나. 이게 딱 드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오히려 그때는 진짜 코로나 때여서 항상 한참 뭐 코로나 블루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코로나 블루 맞나? 그 약간 우울해지는 네, 맞을 거예요. 그런 게 한창 있을 법한 시기인데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감정들을 느꼈죠. 하면서. 그래서 확실히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성취감 또는 이런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는 네. 그런 감정들이 저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더 한 차원 높은 감정이라고 인식을 해요. 이거는 찐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막 되게 즐겁게 막 놀고 뭐 밥 먹고 이런 데서 오는 즐거움보다 네. 이건 진짜 찐 감정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느끼면은 또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면은 계속 복리로 쌓이는 거죠. 그 감정들도 그렇고 그걸로 해서 나오는 결과들도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네. 확실히 내가 밥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보다 좀 더 큰 문제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개발이라는 좋습니다. 그럼 준호는 어쩌다가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 개발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자기 개발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비슷한 시기인데 이제 저는 그때 자기 개발이 필요로 했던 이유가 저는 원래부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안정적이진 않은 사람이거든요. 사람 자체가 막 그렇게 안정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원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자기 개발을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 개발에는 어떤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기 개발의 특성을 보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갖고 나가고 내가 무언가를 진취해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냄에 있어서 좋다는 감정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좋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고 그러면서 이 행복이라는 거의 요소가 어떤 재화가 어떤 돈이 적당히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인간관계가 원활히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딘가에 몰입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의 척도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세 번째 그 어딘가에 몰입을 할 수 있는지의 그 척도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근데 저는 그 세 가지 중에서 네. 재산이랑 뭐였죠? 인간관계랑 몰입. 네. 저는 그 세 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 개발이 사실 돈이랑 관련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버는 하죠. 방법,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 그래서 사실 물론 요즘 잘 모르지만 요즘 좀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걸 까는 방향으로 많이 좀 형성이 되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기 개발이 그렇게 다들 까지만 저는 네. 그걸 하면은 확실히 재산 같은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아까 커피 사면서 얘기했던 그 자청님 같은 경우도 대화법 책을 보면서 그것도 그죠. 일종의 자기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책을 보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원만해졌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에 그 세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선 무조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개발을 안 하고도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 척도가 그건 이제 타고난 경우만 타고난 경우. 타고나야 되지 않을까요? 재산도 못 원체. 타고나야지. 원래 부모님이 돈이 많고 네. 원체 사회성이 부침성이 좋고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몰입도 잘하는 성격이라면 될 수 있다.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거 세 가지는 있지만 중요한 그게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어떤 거요? 뭔가 일어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즐거움이나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들이나 그래서 약간 부자들이나 그러니까 약간 본투비 부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지만 오히려 좀 노잼이지 않을까요? 인생이 삶을 사는 게. 네, 아까 좀 그 감사 얘기했던 사석에서 얘기했던 감사와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런 걸 다 갖고 태어나면은 그게 디폴트니까. 그죠. 오히려 좀 노잼이고 감사함을 모르게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애초에 허들이 좀 낮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갖고 나가는 그런 즐거움도 물론 되게 좋고 어떤 상위의 감정이다라는 느낌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매번 느낄 수 없다 보니까 그거보다 작은 즐거움을 느끼는 법도 알고 좀 그거를 숙지하고 사용할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낀 적이 저는 많았거든요. 뭔가 계속 어떤 내 삶을 고양시키고 그런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에서만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면은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텀이 꽤 길어가지고 그렇지. 뭔가 조금은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음. 맞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래서 그건 이제 확실히 감정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아까 말한 그 한 단계 높은 감정이니까 그에 따라서 텀이 좀 긴 거고 그 사이에 좀 약간 짜잘짜잘한 그런 소확행이라고도 하고 소확행 그런 감정들도 그건 이제 바로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은 아 맛있다 이러면 행복인 거고 그죠. 그런 거 느끼면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런 감정들이 조화롭게 있으면은 맞아요. 아주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항상 그 중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뭐든지. 정말 이것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중용에 관해서 네. 그 중용이 저는 약간 아까 우리 감사 얘기했잖아요. 네. 감사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감사와 안주하지 않는 삶에 그걸 어떻게 조절해놓고 살 것인가. 그래서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했던 거 자체는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서 최근 들어서 약간 답을 하나 깨달았거든요. 이게 그 두 가지의 감정에 중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나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감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분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갈증. 발전하기 위한 그렇죠. 갈증, 결핍 의식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 세계예요.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인 거죠.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를 취하고 내부 세계에 대해서는 무한한 갈증을 가지는 게 이 분야에 있어서 중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이쪽에서는 감사의 극치를 달리고 이 안에서는 갈증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완전 이쪽은 엄청 많은데 싶을 수 있지만 사실 둘 다 똑같은 값이니까 중용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무한한 감사 and 내부 세계에 대한 무한한 분노라고 표현하면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좋네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저는 그 결핍 의식이라는 그거에서 조금 생각이 든 게 저는 결핍이 오히려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뭐 물론 이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잘 극복된 결핍은 그 좋죠. 사람의 엄청난 장점이자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맞죠. 그 결핍으로부터 어떤 개인의 그런 다른 부분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인이 그 개인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결핍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결핍이 이렇게 내면에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그만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내비쳐 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감사할 줄 안다는 거는 또 되게 좋은 그런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솔루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든 게 만약 이게 완벽하게 반대가 된다면 정말 인생이 존망하는 거예요. 정말 외부 세계에 대한 무한한 분노와 내부 세계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면은 나는 그러네. 난 완전해. 하지만 너희들은 전부 틀렸어. 너네 전부 싹 다 바꿔.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진짜 그 소위 말하는
M생이 될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래서 네. 이거의 정반대는 완벽인 거고 좋은 거고 이 방금 말한 외부 세계에 대한 무한한 분노, 내부 세계에 대한 무한한 감사는 정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진짜 중용의 자세 아닌가. 이 감정에 중용이라고 하면은 중간을 맞추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뭔가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 중간선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뭐든지 간에.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한쪽으로 극한을 달리고 이쪽으로도 극한을 달리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네네네. 더욱 맞는 그 솔루션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원래는 지금도 살짝은 그렇긴 하지만 중용이라는 그 단어를 원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되게 그런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답을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정해져 있으면 괜히 하기 싫고 그쵸.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가도 누가 시키면은 하기 싫은 막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의 모든 문제의 답은 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괜히 열이 받는 거예요. 왜 중용이 계속 답인 걸까? 왜 그것만 계속 이렇게 내세우면은 사실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답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극단을 달려보려고도 하고 그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중용이 그렇게나 중요한지. 이 딱 중간에 있는 느낌보다는 두 가지의 극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중용이었구나. 그냥 어중간한 사람이 되라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더라. 그런 얘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진짜 약간 반항적인 기질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네,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뭐라 해야 되지? 기반이다. 좋은 기반이다. 네, 좋은 감정적인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사실 제 관점에서 좋은 거긴 하지만 물론 좀 이렇게 잘 넘어가고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약간 그렇거든요. 약간 이렇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고 약간 뭐든지 간에 약간 그래서 반항 이렇게 난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 생각이 들다가도 네. 약간 그러면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막 사이도 틀어지고 이러면 또 약간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자 이런 기질인데 저는 약간 이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반항적인 네. 그런 게. 그러면 뭔가 더 하기도 쉽기도 하고 뭔가를 새로운 거를 탁 시도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하기에 더 쉽기도 하고 또 잘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부럽습니다. 이제 또 외부의 시각에서 장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또 내부의 시각에서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저는 어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많이 없을 수 있지 않나. 어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물론 내가 생각하는 그 체계라던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무언가를 이 현실로 데려왔을 때는 그 쾌감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뭐 이것도 또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긴 하죠. 저는 이제 저한테 없으니까 남의 떡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획 자체가 어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고려 사항이 그때 달라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 어렵구나. 쉽지 않죠. 더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또 뭐 일전 전에 얘기 나눠보기로는 또 플러그인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고. 아 맞다, 그쵸. 그런 하시지 얘기를 하셨죠. 않으셨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그 네. 비전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지금은 일단은 아직 완전 준비 단계죠. 지금 사실 조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영어도 그거의 일환이기도 하고 영어를 하면 뭘 하든지 일단은 개꿀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실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군대를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아십니까? 아 네.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걸 고민하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10년 후에 이룰 계획을 왜 지금 당장은 이룰 수 없지를 고민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10년치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걸 왜 당장 6개월 뒤에는 못 이루지? 이 생각을 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듣고 나도 이걸 6개월 만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플러그인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되게 획기적인 지금 모든 프로듀서나 엔지니어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을 만한 걸 채워주는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지금은 영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니즈를 잘 알려면은 제가 또 많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음악적인 경험 같은 걸 녹음도 그렇고 뭐 제가 곡 쓰는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 준비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차피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보가 네, 그렇죠.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식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플러그인 같은 걸 볼 때도 약간 다르게 보여요. 내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거를 어쩌다 만들었을까? 약간 이 생각도 들고. 맞아요. 이 사람은 약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세럼 같은 경우도 세럼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혹시 유니즌이란 기능 아세요? 세럼에? 네. 유니즌은 원래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 만약에 그 폴리포닉으로 해놓으면은 유니즌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모든 신디사이저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그래서 그 옛날 키보드들 복각해 놓은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주피터 이런거나 주노 이런 거 아시나요? 이런 신디사이저들 그런 거는 모노포닉일 때만 유니즌이 되거든요. 근데 세럼은 뭐든지 다 유니즌이 되잖아요. 어떤 거 해놓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나 사실 이게 생각할 때 너무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유니즌 하면 더 두껍고 소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좋게 변하는데 왜 이걸 모노포닉에만 쓸 수 있는 거지? 이 생각하면서 아마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세럼 제작자가 그리고 또 엔벨롭 그래프 같은 것도 다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해놓고 맞아요. LFO나 이런 것도 다 잘 해놓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진짜 되게 필요하다 싶은 거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스플라이스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를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아날로그 그런 신디사이저 옛날 음악 들어보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다 유니즌이 한계인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지금 처음 알았네요. 네, 진짜 그래요. 진짜 딱 유니즌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유니즌도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 보면은 그다 하나의 오실레이터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유니즌 쌓으면은 유니즌을 올리면은 그게 파형이 하나씩 더 생기는 건데 그러면 오실레이터를 더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날로그다 보니까
오실레이터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아, 그러니까 폴리포닉을 할 때는 유닛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 번에 누르니까 더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오실레이터는. 근데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는 제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런 거죠.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 좀 더 이걸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 이런 걸 보게 되기도 하고. 근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확실히 시야가 달라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막 이렇게 영상 만들고 그런 시도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접하는 영상들도 뭔가 어떤 연출이 들어간 건지 이 구도를 왜 쓴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더 궁금해지고 그런 게 그쵸.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때 말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세럼 만든 사람도 DJ가 만든 거거든요. 세럼 회사를. 그래서 진짜 음악가 출신들이 이렇게 딱 만든 거니까. 그리고 사실 그 DJ 스위블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혹시? 모릅니다. 그 사람도 플러그인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네. 되게 좋은 플러그인이 하나 있거든요. 더 소스라는 플러그인인데 그런 식으로 그것도 되게 좋은 플러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이 플러그인 같은 거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이 하는데 저도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해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봤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저는 아주 재밌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 시답지 않은 얘기를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맨날 해오면서 신물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좋았고요. 또 준호는 저랑 또 얘기도 잘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더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끝.